과학의 논리적인 눈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세상을 봅니다. 목요일 공감 칼럼은 내일이 오늘에게, 미래가 현재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낭만적인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 자타공인 SF 원탑 덕후 박상준 서울 SF 아카이브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은 원래 잘 알고 지내시는. 네, 그렇죠. 네. 뭐 엊그제도 한번 만났었죠. 그러시구나. 저만 왕따였구나. 그러면 제가 이명현 박사님은 예전에 그 강양구 기자랑 맞아요. 같이 한번 제가 그 팟캐스트 네. 한번 모시고 제가 과학에 대해서 천문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적이 있고, 제가 우리 박상준 대표님은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의외로 생긴 거와 다르게 과학이나 SF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 이 목요일이 다 모든 요일에 그 방송이 기다려졌지만은 오늘이 진짜 정말 기다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학하는 분들은 뭐 이 시사 뉴스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오늘 그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 한바탕 뭐 소동도 있었는데 오늘의 국회 상황 과학적으로 어떻게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렇게 낮에 바빠가지고 오다가 그냥 이게 포탈에서 그 처리되었다 이거 봤는데, 그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이 타협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수정주의자 중에 한 명인데 예. 타협을 끝까지 해보는 건데 안 되면 원칙대로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게임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용어 같은 것들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용어? 뭐 강행 처리를 했다든가 뭐 배신을 했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그냥 독주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그런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뽑아줬으니까 자기들끼리 좀 치열하게 이렇게 좀 치격 받고 해가지고 타협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타협이 안 되면 그냥 투표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상식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하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SF에서는 사실 예전부터 AI가 인간들 사회에 어떤 식으로든 많이 개입하는 상황이 묘사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를테면 거버넌스의 일부로라도 AI를 도입을 하거나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사실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예전에 이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도 있었는데 AI가 사실은 인간보다는 더 불편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너무 기계적으로만 맡기면 분명히 또 케이스마다 또 고려해야 할 안들은 사안들이 또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인간이 어떻게 좀 이제 조정을 하는 보완책을 붙이되, AI한테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제는 뭐 심지어 이제 과감하게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선거, 대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도 뭔가 이제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단계의 어떤 시스템을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SF 쪽 사람들이 이런 얘기 좀 하죠. 그렇군요. 예. 아주 과감한 상상력을. 그거 원래 상상을 해야 돼요. 뭔가 그렇죠. 상상을 맞습니다. 안 하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예, 고인물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칼럼 주제 두 분이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저도 사실 관심이 많은 내용인데, 2008년에 나온 중국 작가 류츠신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한 넷플릭스 SF 드라마 삼체. 요거가 지금 뭐 넷플릭스가 굉장히 뭐 1,600억 달러를, 아니 1,600억을 썼네. 뭐 너무 크네요. 1,600억 달러라고 하니까. 예, 뭐 그러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어요. 이 삼체와 관련해서 오늘 거기에 나온 과학 얘기,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양 시사 얘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체를 읽은 오바마 대통령의 그 평이 워낙 인상적으로 많이, 또 이게 마케팅으로 활용이 됐는데, 이제 소설 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때 이 소설이 나왔으니까. 작품 스케일이 워낙 커서 백악관의 일상사가 사소하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저 광대한 우주의 얘기를 하다가 내가 지금 백악관에서 이거 공화당이랑 싸우고 다투고 이거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분은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박상준 대표님부터. 예, 저는 이제 소설 원작을 먼저 읽었고, 예. 이제 원작은 소설이 이제 3권으로 우리나라에도 다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 사실 스케일이나 이런 것만 놓고 보면 그 전에 봤던 영미문학권의 SF들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이게 스케일이 뭐 더 월등하게 크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아마 말씀 나오실 것 같은데, 이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포함해서
현재 시대에 그러니까 원작 소설을 기준으로 현재 시대의 중국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묘사라든가 또 은연중에 작가가 알고 이렇게 쓰는 건지 아니면 작가도 모르게 이런 게 배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 중국 이 대륙적인 어떤 그 정서 이런 게 좀 느껴져요. 네, 그래서 이건 확실히 기존에 접해왔던 영미권 SF하고는 뭔가 좀 결이 다르다라는 그런 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었어요. 이명현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그 소설 나왔을 때 1, 2, 3권을 읽었는데요. 뭐 비슷한 느낌인데 하나는 이게 굉장히 광활하지만 뭐 그전 거에 비해서 이게 특별히 그렇다 이런 건 아니고 예. 오히려 저는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까이 있는 다른 태양계를 무대를 삼거든요. 그럼 굉장히 구체적인 그 이야기고 공간상으로 보면 오히려 더 크지 않은 공간인데 구체적이다 이거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무협지를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그런 무협풍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그 서양의 SF가 갖고 있는 이제 고전적인 문법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약간 우리의 정서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흥미로웠어요. 네, 뭐 꼭 동아시아적인 뭐 그런 거랄까?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먼저 고백을 하자면은 저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는 지금 5편까지 보고 다 아직 끝까지 못 봤는데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소설은 지금 1권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예, 아직 2권, 3권은 다 못 읽었지만은 내용은 다 알고 있다. 왜냐면 이거를 해야 되니까. 저도 소설을 읽었는데 넷플릭스는 아직 못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오늘 아마 넷플릭스와 소설이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3차가 어떤 작품인지 좀 줄거리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상준 대표님이. 예, 뭐 소설이나 원작에 처음에 나타나는 묘사를 빼고 그냥 전체 어떤 설정을 보자면 400년 뒤에 외계인들의 함대가 지구에 도착을 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우리 지구를 점령하려고 오는 거다. 그리고 이 외계인들이 400년 뒤에 자기네들이 도착할 즈음에 지구의 과학기술이 400년 동안 발전해가지고 자기네들하고 대등해지거나 더 압도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 전에 지구인들의 과학기술 문명을 이렇게 억누르려고 미리 뭔가 공작을 꾸미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지구인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렇게 막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의 현대사 그 문화 대혁명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게 문화 대혁명 당시에 물리학자였던 자기 아버지가 좀 참혹하게 그 희생되는 일을 겪었던 이 여자 주인공이 인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신뢰라든가 희망 같은 걸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전파 천문대에서 이 400년 뒤에 지구에 도착할 외계인들의 문명하고 이제 교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여자 주인공이 그 외계인들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구는 희망이 없다. 와서 우리를 접수해라. 점령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설정을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묘사가 되죠. 꼭 하나하나씩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고 일단은 이명현 박사님한테 좀 요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천문학자로 유명하시고 제가 유튜브에서 세티 프로젝트 설명하시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전파를 쏴. 그러니까 우주에 많이 쐈잖아요. 지금 많이 쐈는데 그게 외계 문명이 만약에 있다라면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거를 외계 문명이 접수를 하는 게 가능한지 그거를 그리고 답변을 다시 뭐 답신을 하는 게 가능한가? 왜냐하면은 제일 궁금한 게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런 전파로 이들이 전파라는 걸 쓸까?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더라고요. 우리는 뭐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막 이렇게 전파해가지고 막 했는데 걔들이 예를 들면은 더 고등문명이라서 아예 전파 같은 거를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텔레파시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파는 전자기파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라디오 지금 방송 나가는 것도 전파 영역인데 파장이 긴 빛을 전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빛의 속도 날아가니까 어쨌든 빨리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더군다나 전파는 파장이 긴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방해물이 좀 있어도 원래 정보를
잃지 않고 멀리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시광선은 파장이 짧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가다가 뭐 알갱이 같은 데 부딪혀가지고 없어지거나 흡수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주 공간에서 어떤 통신 수단으로는 전파가 가장 유리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어떤 전자 문명 이런 거를 일으키려면 전자기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 전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 발달 단계에서 이 전자 문명을 일으켜야 뭐 그다음에 우리가 핸드폰도 쓰고 방송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자면 그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정을 그렇게 하는 거. 고등 문명, 고등 생명체가 있다면. 그리고 이게 제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걸 이해할 것이고 또 전파를 이용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파로 교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수준의 문명이라면 그걸 사용할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보내잖아요. 근데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어떤 언어로 소통이 될까?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수학이요? 이진법. 그러니까 이진법은 있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십진법을 쓰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0과 1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0과 1을 가지고 조합을 하면서 정보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디지털 정보를 그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디지털 정보가 되고 또 자연스럽게 있다 없다의 그런 구분이 아주 단순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가정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내기도 하고 받은 것들을 그렇게 분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도 이제 가정이잖아요. 가정인데 더 큰 문제는 너무 멀어요. 거리가.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도 뭐 이 책의 그 배경이 되는 것도 그렇지만 빛으로 4년을 가야 되거든요. 빛의 속도로 4년이요? 그게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예요. 그럼 거기다가 대고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하면 4년 날아가고 운 좋게 거기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또 대답을 즉각해도 돌아와서 우리는 8년 만에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양방향 실시간 소통이라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들이 막 전파를 쌓아놓고 우리도 쌓아놓고 그럼 그런 것들의 흔적을 찾아서 그들의 존재를 알아보는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지금 통해서 외계인의 존재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죠. 그 짧게 세티 프로젝트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세티 프로젝트에 대한 걸 다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까 전파를 쏘면 어디까지 가겠냐 그랬잖아요. 출력에 따라서 거리의 제곱에 따라 이게 세기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엄청나게 큰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의 이런 약한 신호도 받아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티 프로젝트는 우리가 직접 가기엔 너무 머니까 지구상에 있는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그들이 보냈을지도 모르는 전파 신호를 포착해 보자. 그런데 이런 라디오 같은 건 굉장히 인위적인 전파 신호잖아요. 자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쟤네도 라디오 방송하고 있구나. 그런 문명이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하자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영화 컨택트나 아니면은 넷플릭스 드라마 3체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중국에 굉장히 큰 이 전파 뭐 접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게 이제 그 세티 프로젝트나 이렇게 외계 어떤 신호를 받기 위한 그런 거로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중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500m 지름 전파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전파 천문학 연구도 하는데 그걸 세티 프로젝트 일부 할애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은 인구가 더 많지만 뭐 인구가 많은 중국인이 제일 먼저 외국인을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미소가 이렇게 우주 경쟁했던 것처럼 약간 중국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과학 기술로 뭔가 우리의 우월성을 좀 증명해야 된다. 우주 굴기라고 부르죠. 그들은. 우주 굴기.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박상준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대혁명 얘기를 좀 꺼내 주셨어요. 이게 소설로도 나오고 중국에서도 드라마가 나오고 그리고 미국 주도로 넷플릭스 드라마도 나오고 요게 버전들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다 본 건 아닌데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데 중국 쪽 드라마에는 이 문화대혁명 께 싹 거의 빠졌는데 이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는 이게 첫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사실 첫 장면은 아니고 중간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이게 들어가면서 중국 쪽에서 난리가 났다고. 문화대혁명의 가장 부정적인 홍위병의 모습 거기에서 칭화대의 교수였던 그 예원재라는 그 이제 부친이었죠. 그 사람이 물리학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그 젊은 학생들한테 맞아 죽는
물리학을 가르치는 게 반동의 사상이다. 특히 상대성 이론을 가르쳤는데 이거는 핵폭탄을 만드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반동의 사상이고 빅뱅 이론을 가르쳤는데 빅뱅 이론은 처음에 이제 우주가 폭발해서 시작을 했는데 빅뱅 이론의 근원은 그러면 우주가 폭발하기 전에는 뭐냐? 신이 있냐고 너는 믿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서 이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공격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제가 너무 이제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여기가 또 종교 방송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뭔가 신을 얘기하고 있나? 뭐 이 생각도 사실 들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 문화대혁명 장면이 어떤 이 소설이나 이 작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보셨다시피 원작 소설에서도 문화 대혁명 장면은 이제 앞에 좀 이제 진도가 나가야지 중간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작가 류추신이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거에 따르면 사실은 이 넷플릭스 3채처럼 자기 의도도 문화 대혁명을 좀 더 앞에서 좀 일찍 부각을 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중국, 그러니까 류츠신은 자기도 이 작품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뜰 줄은 몰랐대요. 네, 그냥 중국의 SF 잡지에 이제 연재하던 소설이었는데 류츠신이 이제 이 사람도 굉장히 작가가 된 게 재밌는 게 뭐 어릴 때부터 습작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공대를 나와가지고 어떤 그 수력발전소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이제 일과 끝나고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할 일이 없고 심심하다 보니까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고 그걸 SF 잡지에 이제 투고를 했는데 계속 다 채택이 되고 실리고 중국에서 아주 유명하다는 SF 문학상을 그냥 몇 년을 내리 수상을 할 정도로 금방 SF 작가로서 입지를 이제 다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3채 원작 소설을 쓸 때도 문화대혁명이라는 그 어떤 계기 내지는 모티브를 삼아가지고 어떤 이 우주에서의 문명들 간의 대립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써보려는 그런 원대한 이제 스케일의 이야기가 펼쳐진 건데, 원작 소설에서도 사실은 먼저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나왔어야 될 설정이었다. 작가 본인에 따르면. 그래서 3채 드라마가 그런 식으로 각색된 거에 대해서 류츠신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엊그제 제가 해도연이라는 SF 작가랑 같이 뭐 얘기를 3채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저는 이제 영문 번역판을 못 봤어요. 한글로 번역된 걸 봤는데 영문 번역판으로 갈 때 이 문화 대혁명을 앞에다 전진 배치를 해서 하는 것을 류츠신이 동의를 하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중국 내부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거 아닌가요? 지금 약간 근데 굉장히 압박을 받은 것 같은데.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는 공산당 지도부 자체도 그 자체도 그걸 평가를 할 때 과오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복원됐잖아요. 그리고 그 굉장히 수치스러운 과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이제 트라우마로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국어판 번역서 3채하고 영문판이 이게 좀 다를 거예요. 달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한국어판은 중국어 원판에서 직접 번역을 한 거고 지금 이명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문판은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편집자의 입김이랄까 영미권 독자들을 위해서 이런 구성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손을 본. 네, 그것이 이제 넷플릭스 버전의 바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문화대혁명이 정말 중요한 게 여기에서 그 예원재라는 그 주인공격인 물리학자의 부친이 살해당하고 그거를 목격하고 인간에 대한 어떤 희망, 인간은 글러먹었어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동기가 그래서 되죠. 외계 문명이 해서 나한테 우리한테 회신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빨리 와서 접수해달라. 뭐 요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라는 거잖아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건데 자 이제 과학으로 우리 이제 다시 과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채라는 거. 그게 이제 영어로 넷플릭스를 보면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Three Body Problem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3채라는 거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박사님? 그러니까 사실 천체역학에서 3채 문제가 엄청 중요해요.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3채는 이제 그 지구로부터 4.3광년 떨어진 곳에 센타로스 자리 알파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어요. 별이 3개인 태양이 3개인 곳인데 그래서 이제 3채에서 따올 때는 그쪽에는 외계인들이 오는 설정이라서 이제 별이 3개인 3채, 쓰리바디 프라블럼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중력에서 우리 지구랑 달 그러면 투바디 프라블럼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만유인력 법칙.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구하고 태양 생각하면 지구하고 되는 태양 거죠? 생각하면 그러면 힘이 약한 애가 이렇게 도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R 제곱분의 뭐 G M1 M2 이래가지고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3채가 되면 복잡해요.
이게 세 개가 되면 이 관계가 복잡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솔루션이 안 나와요. 아. 이게 세 개 간의 인터랙션이니까 하나의 그런 방정식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해를 이제 없다는 거는 이 만율력 법칙처럼 깔끔한 게 없다는 거고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근사값으로 해를 구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삼체 문제는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지구랑 달이 있잖아요. 그럼 예. 중간에 인공위성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거 제한 삼체 문제라 그래요. 큰 거 두 개 사이에 한 개 작은 게 있으면 얘가 이제 잘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제 궤도를 구하는 것도 제한 삼체 문제고요. 그 비등한 세 개가 있으면 되게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학에서는 그냥 유니크한 솔루션이 있지 않고 풀어내야 될 과제가 되게 많은 복잡한 시스템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제 드라마에서는 그 아까 말씀하셨죠 그 외계인의 삼체인 뭐 산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삼체인들이 사는 곳이 태양이 세 개이기 때문에 맞아요. 문명이 발달하다가 갑자기 해가 막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다 파괴되고 또 세웠다가 파괴되고 이걸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야 여기서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지구를 향해 떠나는 뭐 요거 이제 시발점인 것 같은데 박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설정이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알파 센타우리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게 뭐 들어는 봤어요, 저도. 들어는 봤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알파 센타우리라는 게? 사실 삼체 이 작품하고 아주 밀접한 설정상의 이제 관계가 있는 곳이라서 아마 작가도 여기를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예. 그 이명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태양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태양이 있는 거죠, 거기도 그러니까. 그렇죠. 별이 태양이 세 개가 있는 거죠. 태양이 세 개가. 네, 그래서 세 개의 삼체 문제. 그러면 거기에 어떤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 옆에 프록시마 B와 프록시마 C라고 하는 행성이 발견이 되었어요. 크기는 지구만한데 이제 좀 가까워서 되게 뜨거울 것 같은. 많이 뜨거운. 네, 그럴 것 같다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알파 센타우리 삼체라는 세계가 실제로 있는 거는 맞는데 예. 거기에 이 외계인들이 사는 행성이 있을지는 이제 작가가 상상을 한 거죠. 그리고 지구까지 오는데 400년이 걸린다라고 설정을 해놓은 것도 이게 사실 삼체가 다른 SF들하고 이제 차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스타워즈나 스타트랙 같은 이런 영미권에 아주 그 우리한테도 익숙한 우주 SF를 보면 초광속 여행이라든가 뭐 이런 뭐 저기 웜홀을 통과한다든가 이런 설정이 뭐 당연한 것처럼 굉장히 잘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수백 광년 떨어진 곳도 금방 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인터스텔라 같은 작품에서도 그런 설정이 나오는데 예. 삼체에서는 그런 거 다 불가능하다고 치고 진짜 현실에서 가능하면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가를 탐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삼체 외계인들이 빛의 속도의 1% 정도까지는 그들의 과학기술력으로 낼 수 있다. 100분의 1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4광년 떨어진 거리를 100분의 1의 속도로 오면 400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삼체의 배경을 이 알파 센타우리 태양계로 작가가 설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400년이니까 4광년인데 100분의 1이니까 1% 속도로 오니까 400년이네요. 네.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게 생각해보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SF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에는 좀 생각해보게 만든 그렇죠. 이런 원리들이나 이런 거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뭐 이 소설을 빼고 그 알파 센타우리로 인간이 가거나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뭐 보이저우 같은 거를 보내거나 뭐 이럴 수는 없나요? 지금 스타샷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시스템으로 보내는 건데 예. 지금 이제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로켓으로 가면 이게 속도를 많이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 우주 돛대를 만들어요. 이게 반사를 많이 하는 그리고 예. 그 안에 손톱만한 그 칩인데 송신 수신 장치에다가 카메라가 달린 거를 그걸 수천 개를 띄워서 그거를 이제 지구나 달에다가 레이저 기지를 세워서 그거를 막 쏘는 거예요. 그럼 약간 막 반사가 되면서 얘가 가속이 돼서 가는데 거의 빛의 속도의 20%까지 가속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빨리요? 네, 그게 이제 계산치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띄워가지고 실험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걔를 가지고 한 50년쯤 돼가지고 쏘겠다. 그러면 이게 한 20년 날아가서 또 막 수천 개가 가니까 없어지더라도 몇 개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4년 만에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겠다는 스타샷이라는 프로젝트가 실제로 지금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 빛의 속도의 20%까지면은 여기에는 지금 빛의 속도의 1%라고 삼체인은 거기는 이제 사람이 타야 되니까. 아 삼체인들이 타야 되는 네, 거고. 이거는 그냥 조그만 칩을 그 돛대에다가 붙여가지고 무인으로 보내는 거죠. 아니 삼체랑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정도 우주에 아니 그러니까 지구인의 이 정도 기술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센타우로스 잘 알파 시스템은 일단 비교적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무인 탐사선을 보내자. 근데 무거운 탐사 보이저 같은 것들은 속도를 그렇게 내자면 연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못 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가볍고 레이저로 쏘게 되면 점점 가속이 돼가지고 태양계를 벗어날 무렵에 그 정도 속도가 되거든요. 정말? 그리고 수천 개를 띄워서 그냥 날려먹고 예. 가서 요만한 것들 가서 사진 찍어서 계속 보내자. 예. 그런 프로젝트죠. 그거를 거기에 있는 삼체인들이 보고 저쪽에 지구가 있네 하고 우리를 정복하러 오면 어떻게 되나 네, 약간 사실은 그런 걱정을. 저도 이제 예전에 SF 예. 작가들이랑 같이 썼던 SF 작품 중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보내가지고 하는 그런 걸 모티브로 소설을 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상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소설에서도 약간 비슷하게 나오는데 작품에서도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400년이 지금 걸려서 와야 되는데 그동안 지구가 문명이 너무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오히려 왔는데 지구가 이기는 거야. 지구인들이. 이렇게 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양자 컴퓨터라는 거를 빛의 속도로 먼저 컴퓨터인데 양자 컴퓨터라는 걸 지구로 보내가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거를 막는 뭐 이런 설정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구체적으로는 이제 물리학자들만 콕 집어가지고 예. 전 세계 이제 탑급 물리학자들만 콕 집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그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야기시켜가지고 미치게 만들거나 자살하는 이게 이제 작품의 처음의 시작이 그렇죠. 예.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과학의 발전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그 이온 가속기 뭐 이런 거 양자 가속기 이런 것들을 다 고장 내버리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명환 박사님이 이거는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이온 가속기가 왜 이렇게 타겟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외계인들 타겟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발달해 나가는데 지금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게 원자 단위에서의 것들을 우리 다루어 가지고 그동안에 핸드폰 만들기 위한 전자혁명을 일으켰는데 더 밑에 단계에 가서 그걸 이용하게 되면 그 훨씬 더 이제 양자 세계로 가면 이렇게 얽힘 현상이라는 것도 있고 중첩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에다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집적할 수가 있어요. 그럼 훨씬 더 활용도 높고 뭐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그동안에 갖지 못했던 것도 발전돼 나가니까 그거를 이제 싹을 자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방해를 하고 또 이제 과학자들은 진실에 목을 매잖아요. 과학적 진실에. 그러니까 뭐 너희가 알고 있는 과학이 틀렸다 이런 걸 알려줌으로써 좌절해서 뭐 자살하게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설정인데 그 양자역학의 발전을 방해하는 거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학자들은 좀 틀린 게 나오면 좌절하지 않고 기뻐해요. 아, 내가 또 해결해야 될 게 또 생겼구나. 그러니까 뭐 이제 건가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틀렸다 그러면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은 막 어떤 예측했던 것들이 맞았을 때 기쁨도 있지만 송두리째 모든 게 틀렸을 때 갖게 되는 그 도전과 기쁨이 크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은 약간 간과한 게 아닌가 작가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타겟팅을 해서 과학자를 없애야 되는 게 약간 그 문화혁명이랑도 이렇게 좀 겹쳐서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우리 현실에 좀 빗대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 이제 지인, 이제 뭐 친구처럼 지내는 분인데 김우재 박사라고 하얼빈에 지금 계신 분이 이 삼체가 나오고 나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삼체들이 먼저 한 거는 양자 컴퓨터를 쏘아가지고 지구의 가속기의 측정을 다 무너뜨리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 가속기가 무슨 취급을 받고 있는지 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R&D 예산 삭감을 해가지고 중이용 가속기가 지금 중단 위기다. 그러니까 한국경제 기사 이거를 링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약간의 이제 시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대덕 뭐 이쪽은 완전 난리가 난 이슈였잖아요. R&D 예산 삭감. 이게 특히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뭐 중이용 가속기를 지금 라온이란 거를 의욕적으로 지금 그동안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전기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가동을 못하네. 지금 최근 기사를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진 대표님은? 예, 뭐 굉장히 큰일이죠. 사실 저 오늘도 오전에 대전에 갔다 왔는데 아, 그랬어요? 모 연구원에.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연구원 분들 박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그 자기 후배들 걱정을 하시는 게 차라리 우리들은 정규직으로 이제 자리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적은 계속 유지하는데 학위를 막 따고 이제 그 박사 후 과정 포스트닥 과정을 밟거나 혹은 석박사 과정생들 같은 경우에 기존의 과학기술 R&D 예산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인건비와 연구비를 해결을 해왔고 그들의 연구활동과 캐리어도 계속 유지가 되어오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한 분이 해외로 포스트닥 과정을 지원을 하면서 이게 뭐 다시 예산이 원상복귀가 된다 하더라도 금방 이게 또 금방 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 데미지가 네. 굉장히 오래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리고 이제 저는 SF를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계 쪽 분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쪽 분들하고도 이제 계속 이렇게 소통할 기회가 있는데 과학기술 예산, R&D 예산이 이제 엄청 깎인 것이 부각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문화예술 쪽 예산도 굉장히 많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뭐 도서관이라든가 맞아요. 그다음에 출판사 심지어는 뭐 어떤 국제 도서전에 우리나라가 늘 최근 몇 년 들어서는 굉장히 강세였는데 올해 갔더니 아예 한국이라는 어떤 그 나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흐지부지 되어 버렸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박사님 1분 조금 안 남았는데 네네. 네, 짧게.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사람인데요. 사람 지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이 분야를 떠나거나 외국으로 가거나.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복구하려 그러면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쌓였던 게 무너진 건 쉽지만 복구는 굉장히 힘들죠.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다음에 또 모시고 하겠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오늘의 세상 지금까지 이명현 박사, 박상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